오늘은 공무원연금 전 자금운용단장이셨던 이창훈 단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제 네. 정식으로 이제 취임을 했죠. 그동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네. 별의별 뭐 설왕설래했었는데 결국 이제 네. 다 잘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15개인가 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고 네. 하는데 네. 일단 그 전에 취임사를 통해서 통합을 강조했잖아요. 네. 그건 그만큼 미국의 상황이 지금 되게 분열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대중들이 의회에 난입해서, 의회를 장악하는, 그건 사실 뭐, 우리나라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보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했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분열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뭐 주정부군 뭐 여러 가지 군인들까지 해가지고 네. 주변에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염려도 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취임식은 잘 마무리가 됐고 이제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 네. 그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들이 전부 트럼프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랬고, 지향했던 부분들을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그걸 다 뒤집은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행정명령 중에서 보니까, 이제 WHO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에 다시 가입하는 거, 또 기후변화협정, 파리협약 같은 데서 단독으로 탈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다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구했던 거를 다시 이어가는 쪽에 이런 쪽에 그 힘을 많이 기울일 것 같고요. 그 가장 큰 축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저거죠, 환경 문제죠. 기후변화협정이나 뭐 또 그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환경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바이든 정부가 추구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실제로 투자의 관점에서도 많이 연결되는 거고요. 뭐 그린 에너지 관련된 거나, 전기차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 다 거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특이하게 그 소위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백인 위주로 이렇게 쭉 인선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의 인선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인종, 다양한 경력, 그런 사람들을 뭐 장관이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와대죠. 백악관에 쭉 포진시키는, 그러니까 탕평 인사를 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마스크 안 썼잖아요. 이거 뉴스 보고 웃었는데 첫 번째가 그 연방정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한다. 100일 동안. 네, 웃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초기에 K 방역이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메르스의 경험이 있잖아요. 메르스 경험이 있어서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도 별로 없었고,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기 방역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는 건 좀 불편해도.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물론 이제 지금 백신이 나와서 맞고는 있지만 집단 면역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아마 이제 오바마 케어를 다시 복구하려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런 것도 주식시장에서 뭐 제약주나 헬스케어 관련된 그 섹터나 이런 데는 영향이 있겠죠. 네.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일방주의였잖아요. 큰 흐름에서 보면은 미국 일방주의였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뭐 후보 시절부터 동맹을 통한, 그러니까 다자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국제 질서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고, 아마 중국에 대한 태도는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태도는 뭐 트럼프나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확고한 어젠다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자. 이거는
그래서 다만 이제 방법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즉흥적이었고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멱살 잡고 흔드는 스타일이었고 이제 바이든 시대에는 조금 더 세련되게 특히 이제 동맹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니까요. 재밌게 제가 본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 이제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개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법인세 인상 이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저 뭡니까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반독점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옐런 이제 지금 이제 의장이 아니죠.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이 그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법인세 인상 같은 것도 이제 단독으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선진국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법인세율 인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건 좀 약간 유니크하더라고요. 보통 조세에 관한 것들은 다 각 국가의 독립적인 경제 조건에 관련된 건데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건 좀 독특하긴 하던데 아마 이런 맥락이겠죠. 뭐냐면 어느 나라는 법인세가 낮고 어느 나라는 법인세가 높으면 아무래도 동일하게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낮은 국가가 유리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가 높은 국가들은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경쟁력이 불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옛날에 이제 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옐런 그 재무부 장관, 이제 장관이라고 얘기했죠. 옐런 시대나 버냉키 시대에는 중앙은행 공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국제금융질서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공조가 많았어요. 해외 중앙은행들하고. 그럼요. 네. 중앙은행 공조도 많았고 그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첨예하게 붙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정부의 경기 부양이나 재정 정책 이런 것들도 다 공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다자간 협력, 공조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는 새로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법인세 인상이 됐든 그다음에 반독점 규제법이 됐든 여러 가지 그런 그 시장 그 정책들 이런 것들이 그 공화당의 반대로 그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블루웨이브가 달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공약대로. 이게 이제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 뭐 증시는 뭐 최고점을 기록했죠. 미국 증시는.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1.3%까지 상승을 하고 2.3% 뭐 상승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장에서는 어쨌건 지금 바이든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걱정보다는. 네,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회를 전체로 놓고 보면 미국이 아직도 백인의 비중이 한 7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백인 주류 사회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인 중에서 조금 살기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가 그랬어요. 자기는 가방끈 짧은 사람을 좋아한다. 저는 이제 그 백인 그 다음에 조금 이 소위 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블루 칼라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주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남자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의 강력한 기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미국의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미국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치인들은 괜히 미국도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거기도 보면 뭐 마르고 닳도록 해먹으니까 양당 저는 늘 그런 얘기하는데 정치 체제도 시장처럼 경쟁 체제가 되면 효율화될 거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양당 체제지만 거기도 양당 체제니까 지금 아마
하원 의장하는 민주당의 그 펠로시인가 하는 사람도 나이가 거의 80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없이 해먹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 특히 이제 말하니까 이제 블루 칼라들의 분노, 불만 이런 것들, 기존 정치권에 대한 회의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탄생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시대가 되면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미국의 이렇게 비주류 문화의 정서를 반영했던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바이든 시대에는 좀 더 주류 쪽에 있는 이성적인 것들, 합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반영될 테니까 그 소위 얘기해서 뭐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는 좋아하죠. 일단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하죠. 예. 그리고 황당한 얘기 안 하니까 황당하고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시장을 예측할 때 트럼프 시대에는 트위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트위터를 예. 예, 뭐 그랬죠. 이러다가 뭐 이 트럼프가 한마디 확 하면 시장 확 뒤집어 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았는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할 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인상 문제나 뭐 이제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건데요. 지금은 이제 옐런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옐런이 그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론 이제 지금 경기 부양하고 돈 푸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죠. 버블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뭐 거기도 있겠죠, 미국도. 근데 그 옐런이 한 얘기가 지금은 뭐 과감하게 행동을 해서 그 돈을 풀어서 또는 뭐 이렇게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해서 얻는 혜택이 지금 걱정하는 부정적인 요인보다 더 크다. 이런 거고. 또 옐런의 과거의 패턴을 보면 옐런이 원래 그 박사나 이 경제학 자기 주 전공 분야가 고용이에요, 고용. 그러니까 미국이 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이제 방점이 경기 부양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제 법인세 인상 얘기도 있지만 트럼프는 그냥 자기가 법인세 깎겠다 그러고 확 깎았잖아요. 트럼프는 자기 뭐 법인세 저도 그때 그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리라고는 당시에는 시장이 예상이 안 됐었고 오히려 이제 힐러리가 훨씬 더 시장에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당선 얘기가 나오고 나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많이 빠졌어요. 의외다 그래갖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오후 12시 1시 넘어가면서 트럼프 당선 쪽으로 기우니까 시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걸 돌려버렸거든요. 돌려갖고 그 다음에 쭉쭉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는 나 법인세 깎을 거야. 그리고 그냥 깎아버렸거든. 근데 이제 옐런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법인세 인상을 다른 나라와 협의해서 하겠다. 그 얘기는 지금 당장 하겠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또 경기 회복 후에, 그러니까 코로나를 잡고 난 후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나라하고 협의하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죠. 명분은 좋은 명분이지. 예? 법인세를 올리겠다 그랬는데, 우리만 올리면 다른 나라가 피해볼 수도 있으니까, 다른 나라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선으로 올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명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인상이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시장이 안도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테크에 대한 독과점에 대한 규제, 이건 하긴 하겠죠. 하긴 할 텐데, 지금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트위터 같은 데서 일단 알아서 좀 몸을 낮추잖아요. 뭐 트럼프 그 계정 트위터, 삭제 싹싹 해버리는 네, 하고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주미 그 중국 대사관의 트위터 계정도 거기서 그냥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지금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런 게 논란이 됐던 게 이제 SNS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중 제일 큰 거는 어떤 말하자면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진영 논리를 강화시키잖아요. 우리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뭐 N사 포탈에는 약간 보수 쪽의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디귿 뭐 포탈 다음에 거기에는 뭐 그래 다음 네이버 얘기하셔도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많다 이런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여론을 형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론을 형성해서 진영몰이를 해갖고 가짜뉴스를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폐해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은 민감했던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플랫폼이 독과점 됐을 때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저는 뭐 이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이슈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공정거래 이슈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굉장히 파워가 세죠. 그런 것처럼 오프라인의 이 독과점의 이슈는 이미 뭐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온라인상의 플랫폼상의 독과점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매스가 별로 안 들어가 있거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었죠. 그렇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그 독일계 자본이 인수했죠. 이제 정부 허가를 전제로 인수를 했는데 요기요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달의 민족을 살려면 둘 중에 하나는 팔아라. 그래서 요기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 마켓시가 훨씬 크거든. 그리고 이제 저도 M&A를 직접 참여를 해서 해봤지만 정부 거래 허가를 신청한다는 얘기는 이미 가격은 결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을 뭐 예를 들면 뭐 한 1년 전에 했다. 그러면 지금은 밸류가 엄청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 언택트 시대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요기를 팔고 이걸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플랫폼이 장악을 하고 있으면 그 플랫폼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이 그 자기네 그 수수료 올린다 그랬다가 막 들고 요란했죠. 그렇게 그 플랫폼이 독과점 됐을 때 폐해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규제할 거야. 할 건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더 많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바이든 시대가 된다고 해도 그 뭐 당장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이 올 만한 혹은 흔들릴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어느 정도 그 코로나가 극복되고 경제 회복에 어떤 조짐이 있을 때까지는 친시장적인.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오히려 거꾸로 뭐 이 돈 많이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1.9조 달러? 그러니까 뭐 돈도 많이 풀겠다 그리고 당장 그런 이야기한 법인세 인상이나 뭐 규제 이슈는 제가 보기에는 레토릭이지 아직까지는 현실화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상승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하면서도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이제 최근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1.1%를 뭐 돌파했다. 했죠. 뭐 10년 금리. 예, 10년 물짜리가. 네. 이게 상당히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금리와 주가, 뭐 금리가 내려가고 돈 푸는 건 무조건 주가에 좋은 일이고요. 금리가 올라갈 때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그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금리 인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식시장에 안 좋은 금리 인상이 있어요. 근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펀더멘털이 좋아진다고 하는 기대감이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건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이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돈 풀려면 세금을 거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법인세 인상이 지금 안 되니까. 세금을 거둘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국채 발행을. 그럼 물량이 많아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겠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연히 시장에서의 금리는 반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제가 보기에 뭐 지금 수준에서는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고 어떤 금리 인상 시점은 좀 어렵냐 하면은 금리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이런 때는 이제 어렵죠. 주식시장이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주식시장이 감내하는 레벨을 더 넘어가는 금리. 이런 것들은 부담스러운데, 지금은 뭐 10년 미국 국채 금리가 뭐 1% 이하로 있다가 이제 1% 좀 올라왔는데,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많이 풀어서 금리가 낮았었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서 이 생각했던 야, 이 정도의 금리가 넘어가면 주식이 좀 어렵겠다 했던 거는 3%예요, 3%.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3%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어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선 3%가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주가에 할인율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융비용 부담이 엄청 늘어나니까, 또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투자를 더 일으키는 거고, 또 소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보면 금리가 높으면 내가 지금 소비 안 하고 저축할 수 있는 요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주식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데, 더 큰 거는 한 3% 정도의 금리가 넘어가면 그 거대한 자금들은 아이고 이제 뭐 주식만 할 필요 없겠다. 일정 부분은 채권을 하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아이고 뭐 도대체 뭐 은행에 넣어봐야 소용도 없고 채권 사봐야 꽝이니까 하여간 잘 모르겠지만 공부해서 주식하자 이렇게 넘어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그 예측들을 보면, 뉴스를 보면은 네. 채권 시장이 현재 1%를 돌파하고 이제 한 1.4, 1.5%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이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3%에는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뭐 시장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 근데 이제 경계심은 사람들 가질 거예요. 언제 경계심을 갖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올 때. 지금 보면은 미국에 이제 물가 연동 채권이 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채권이.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 연동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채권은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를 더 주는 건데, 그 물가 연동 채권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물가가 높게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시장이 경계하죠. 그 다음에는 이 통화정책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아직은 뭐 제가 보기엔 괜찮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서서히 이제 백신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경제가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예측이 한 4.7%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되게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하반기쯤 가면은 물가도 이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여기서 나와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과거와 다르게 옛날에 그냥 통화정책만 할 때는 그 돈이 대부분이 내 주머니에 안 들어갔거든요. 내 주머니에 안 들어가고 금융기관이나 정부 쪽으로만 들어가서 그 돈이 투자나 소비로 연결 안 되고 또 상당 부분이 그냥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들어와서 자산 인플레만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은 더 가난해졌기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없었는데, 지금은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생겨나고, 또 이 최근에 보면 원자재 가격들이 꽤 슬글슬글 꽤 올라가거든요. 뭐 유가나 곡물가나 뭐 커머디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메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인플레션이 올 하반기부터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한국에서도 그 기획재정부 그 1차관인 김용범 차관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국내 금융시장도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표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인가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무슨 통계 모형 뭐 이런 거 갖고 시장을 예측하는 거 전 잘 안 맞는다고 봐요. 잘 맞지도 않고, 한국은행이나 뭐 이런 거 해봐야 별로 안 맞고, 시장에 있는 지표를 갖고 경기를 예측하는 것들이 훨씬 방향성 예측하는 게 잘 맞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단기 금리차예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yield curve라고 그러는데, 수익률 곡선.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이제 이렇게 단기물부터 장기물 이렇게 수익률 쭉 점 찍어 놓으면 이게 곡선일 거 아니에요. 그게 경기가 좋아질 거로 기대가 되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장기 금리가 위로 가니까.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일드 커브가 스티프해진다 그러거든요. 우상향하기 시작하거든. 이게 천천히 우상향할 때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회복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천천히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건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가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일드 커브가 이렇게 플랫해져요. 눕거나 심한 경우에는 거꾸로 가, 인버스로. 그래서 이제 역전, 경제 위기 전 징조가 맞습니다. 역전 현상. 맞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는 일드 커브가 이렇게 거꾸로 가요. 그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게 자꾸만 장기금리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일드 커브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장기금리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는 뭐 아직은 뭐 큰 문제는 없고, 대신에 이제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경우는 장기 금리가 더 높이 빨리빨리 올라간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인플레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거는 좀 경계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이 금융시장이 이제 그러한 어떤 금리 상승이 되면서 국내 금리, 장단기 금리가 이제 현재 우리나라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제가 보기엔 뭐 큰 문제 없고 현재까지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도 그 골디락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그건 골드만삭스에서 맨 처음에 만들었던 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식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나 경제가 좋을 때가 아니에요. 경제가 엄청 좋을 때는 주식시장이 안 좋아. 그게 아니고 골디락스, 그냥 뜨뜻미지근할 때 적당히 경제가 좋고 그럴 때 적당히 유동성이 풀려 있고, 그런 경우가 주식하기에 최고 좋다는 거죠. 그게 골디락스라는 거예요. 아직은 제가 보기엔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 하도 지금 금융시장이 좀 버블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네. 혹시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그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맞고요. 지금 제일 사실은 위험한 지표는 뭐냐면 과열되고 있다는 거죠. 증시가. 네, 사람들이 너무 과열돼서 그냥 뭔 얘기만 나오면 그냥 대형주가 중소형주 움직이듯이 그냥 15% 20% 올라가는 게 그냥 쉽더라고요. 어제 오늘도 보면 LG전자 같은 거 금방 그냥 지금 18만 5천 원 했던데. 금방 어제도 한 10% 넘게 오르고 오늘도 10% 넘게 오르고. 근데 뭐 LG전자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뭐 한 대더라, 뭐 애플하고 뭐 한 대더라. 그럼 아직 확정된 건 또 없는데 그냥 올라가고, 뭐 현대위아가 무슨 전기차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대더라. 그러면 금방 또 10% 올라가고, 이제 그런 과열되어 있는 양상이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과열이라고 보시는 거죠? 버블이라기보다. 네, 저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 과열이다. 그 말씀 하시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미국채 10년물 그 금리가 미국 S&P 500의 배당 배당 비율 있잖아요. 네, 평균. 그거 이상으로 치솟을 때가 위기 징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배당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드 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수익률 차이. 그거는 뭐냐면 이제 equity earning yield, 주식 투자 수익률과 채권 금리 간의 격차,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팔짱 시청자들이 싫어하니까 아니, 마이크를 자꾸 가리셔가지고. 여러분들 왜 제 PER 얘기하잖아요. PER. 예. 누구나 다 PER은 알잖아요. 그렇죠, 알죠. PER이라고 하는 거는 프라이스, 그죠? 분모는 earning이고, 분자가 earning이고 분모가 프라이스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주당 순이익 위에 주가,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으면 밑에가 주가가 되고 위에가 순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퍼가 20배다. 그럼 뒤집으면
에쿼티 어닝, 그건 이제 에쿼티 어닝 일드라고 하는데, 어닝 일드는 5%잖아요, 5%. 그 에쿼티 어닝 일드 5%. 그게 장기적으로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기대되는 나의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 에쿼티 어닝 일드 5%인데, 채권의 수익률이 1%다. 그러면 그 차이가 4%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똑같이 뒤집어져야 되냐? 그건 아니고, 주식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 4% 차이에는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묻어 있거든요. 리스크 그렇죠. 프리미엄이. 그래서 그 위험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 에쿼티 어닝 일드가 적정하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금리 하에서 이제 퍼가 왜 높아지냐면 금리가 낮으면 제가 뭐 할인율이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 에쿼티 어닝 일드 갭이 더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더 퍼가 여러분들 뭐 리레이팅 뭐 사는 나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리레이팅 얘기하고 또 멀티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퍼를 더 많이 줘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서 뭐 그런 펀더멘탈 지표나 이런 저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아직은 뭐 버블 단계는 아닌데 과열은 맞아요. 그래서 왜 이제 여러분 조심하라고 그러냐면 저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 이제 슈퍼개미 이런 분들 모셔다가 하잖아요. 네. 그분하고 나하고 주식 투자 맞짱 뜨라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슈퍼개미가 나 이길 것 같아요, 충분히.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지금 개미 2년 차거든요. 초보개미시네요. 네, 초보개미구나. 왜냐면 제가 기관 투자가로 30년을 일했죠. 근데 기관 투자가는 자기 주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CIO를 오래 했고 뭐 운영회사에서 대표이사도 했지만 제가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회사로 치면 CEO의 역할이고 전쟁에 나가는 그 군인의 입장으로 보면 사단장의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전략이나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거지. 그러면 사단장하고 이 특수부대 요원하고 1대1로 맞짱 뜨라 그러면 당연히 게임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투자하시는 이 소위 동학개미 이런 분들은 전투병이거든. 그렇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보다 엄청나게 주식을 잘한다. 이래서 여기 나와서 떠드는 게 아니고 갖고 있던 경험이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뭐 한 20년 전에는 삼성에서 내가 주식운영 팀장 할 때는 나도 전투병이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시장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경험, 뭐 이 조망, 이게 전망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백전노장의 그 장군은 제가 전투병하고 붙으면 1대1로 싸우면 지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참조가 되시라고 떠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많은 도움이 돼요. 또, 방송 보시면서 단장님 좋아하시는 분도 참 많으시고, 도움된다고. 네. 제가 말을 뭐 솔직하게 하고, 뭐 편하게 하고 이래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아니, 또 갑자기 자학을 하시고, 알겠습니다.